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경기 변동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하향시장서부터 출발이 돼 있는데 여기에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이라는 게 있고 후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유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 일반 경기하고 똑같아요. 위에 거 4가지는.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만 나타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요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하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에 이게 불황에 해당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리는요. 제목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할 거는 딱 2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거래가 늘어나면 공가나 공실이 줄어들겠죠. 그럼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투자라든가 투기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 정도는 웬만하면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호황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될 거고,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거래가 줄 거고, 공실과 공가가 늘어날 거고, 가시세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투자나 투기 심리가 조금씩 위축이 될 거고, 그런 게 이제 후퇴 시장이고, 그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무슨 시장? 하향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이 문을 열어놔도 한 달에 계약서장 쓰기가 힘들 때가 무슨 시장? 그게 하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문으로 안 주죠. 출제자들이. 그럼 여기서 주는 거는 크게 2가지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이 이 유통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게 이사짐센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이사짐센터도 바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경기가 회복이 되면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에 여기 중개업소가 있으면 매물이 없대요. 매물이. 여기 지금 매수자들이 계약금 들고 와가지고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가든가, 아니면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뀔까봐 계약금 들고 저녁 늦게까지 중개업소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절대로 안 팔죠.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니까. 그러면 중개업자는 매물을 확보를 해야겠어요? 매수자를 확보해야겠어요? 매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매도자가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은 누구를 중시한다? 매도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얘를 중시해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 경기 변동의 이 사이클에서 가장 추정하기 힘든 게 이 타이밍이에요. 후퇴. 그 다음에 이제 추정하기 힘든 게 회복기예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하고 후퇴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투자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때 들어가서 이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걸 파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갔는지를 초기는 바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학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학군 좋은 쪽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요. 반짝. 왜냐면 학부모들이 애들의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학군 좋은 곳으로 주거 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여전히 경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상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1, 4분기 정도 이렇게 지나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누구 중시로? 매도자 중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의 논리는 뭐냐면요. 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서 비교 방식이라는 걸 배워요. 가치를 추계할 때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하는 가격이 비준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비준이라는 거는 이 사례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논리는 뭐냐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을 팔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옆집이 5개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 5억은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제목대로.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의 가격은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건데 얘는 거래 사례란 얘기는 어제 거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시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 사이클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회복기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는 이 이전에 거래된 거라고요. 그럼 지금보다 시세가 싸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가사는 이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때 거래됐던 것보다는 가격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높여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 이제 적정한 거래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수집한 사례는 새로운 거래를 우리가 기준할 때 기준 또는 뭐로 본다? 하한선, 싸게 거래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상향시장이죠. 그럼 상향시장에서는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도자를 당연히 중시하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죠? 왜냐하면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한 이 정도 가 있을 때요. 이 정도 가 있을 때면 이때는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누구 중시하냐면은 매도자를 중시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매도 법칙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를 할 때가 이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있을 때 다 뭐가 된다? 다 하한선이에요. 이것도 출제했어요. 다 상한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아무리 좋은 경기도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이런 변화가 발생하죠.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누구를 중시하는 걸로 매수자를 중시하는 걸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중시해요? 매수자를. 이게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더라도요. 경기가 후퇴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거래가 전월비에 비해서 또는 전분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그랬을 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경과해야지만 경기가 후퇴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는 여전히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계속 거래가 어떻게 돼요? 안 되고 매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 방향 선회를 하는 거죠.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은 매수자들도 냉정하죠. 관망세로 돌아서죠. 지금 여기서 사게 되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죠. 이 이후로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물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수자가. 문의 전화도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사라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을 때 기준이 되거나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불황에 해당하는 하향시장에 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 중시하죠. 이때는 뭐 매수자 나와서 얘기만 되면 바로 이제 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뭐가 된다? 다 상한선이 돼요.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오답을 유도하거나 답을 유도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본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별도의 지역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전시가 있었을 때 뭐 구가 한 5개 구가 이제 중구까지 포함해서 5개 구가 있었을 때 모든 지역별로 이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 있죠. 그러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는 항상 일정한 매물도 나오고 일정한 매수자들도 항상 거기를 방문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층이 제일 두터워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시세에 큰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지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가격이 돼요. 소형 아파트 단지는요. 가격이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더라도 투기 가격 수준까지 변하진 않아요. 그냥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예를 보게 되면 회복하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하고 후퇴하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 중시하잖아요. 그럼 안정시장에서는 누굴 중시하겠어요? 둘 다 중시하겠죠.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비싸고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누가 시장을 주도하겠어요? 매도자가. 경기가 불황일 때는 누가 시장을 주도하겠어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실 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면 하향시장이라고 있죠. 하향시장에서는 디귿하고 리을이 있죠. 디귿하고 리을. 예, 거기를 체킹하시면 되고, 2번에 회복시장에 가게 되면 얘는 리을하고 미음을, 동그라미 3번에 상향시장도 리을하고 미음을, 그 다음에 후퇴시장에 대한 부분도 여기는 디귿하고 리을을, 그 다음에 5번에 안정시장에 가게 되면은요, 리을에 대한 거를 체킹하시고, 그 밑에다가 매도자, 매수자 다 중시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체킹하시면, 거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100페이지에 가면은 하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이 기출이죠. 거기 지문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회복 국면은 매도자,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중심이 요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에서 정답하고 오답을 유도하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5번에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는 건 맞죠. 근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요. 이거를. 그러면 나오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답을 바로 체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어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논리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중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커요? 진폭이 크죠. 이 진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생산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타선 기간이 길게 나타나서 그래요. 경기의 사이클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부동산 경기는 그 반응의 정도가 일반 경기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공급이 바로 뒤따라갈 수도 없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공급을 바로 걷어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경기 변동에 대한 특징을, 그죠? 여기 빠졌군요. 요 특징을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이론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 금기의 수요량은요, 이거는 금기 가격에 반응을 하고요. 대신에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이 전기 가격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요, 시장 공급자들은 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요. 시장 공급자들은 현재의 시장 가격 있죠. 또는 요 임대료에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시장 공급자들은 합리적인 예측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9일인가요? 네. 자, 대전에 주택이 1000채가 완공이 됐어요. 자, 얘가 완공이 됐었을 때 이 1000채라는 거는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들어온 물량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한 2016년 9월달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그게 지금쯤 들어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2016년 9월달에 수요가 증가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그럼 이게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이건 공식인데 그냥 불변이에요. 단기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만 늘어났으니까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면은 뭐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이때 이 공급자들은 요거를 보고 착공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얘를 착공을 할 때는 현재 요때 나타났던 요 수요와 요 가격이 있죠. 얘가 완공이 될 때까지 얘가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량이 이때쯤 완공이 되더라도 이게 다 소비가 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는 중간에 가다가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꺾일 수 있죠. 그럼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2016년 9월 달에 A 건설사가 착공을 했어요. 전체를. 근데 쭉 가서 2017년에서 3월이 됐어요. 그럼 2017년 3월이 됐을 때 얘가 완공이 됐냐면 그렇지 않고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는 물량 들어온 게 없잖아요. 이때 B 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한 700채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2017년 예를 들어서 한 뭐 11월 달이 됐을 때 얘 계속 짓고 있을 거 얘도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C 건설사의 착공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이. 그래서 얘가 한 500세대 들어와요.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먼저 착공한 애가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뒤늦게 착공 들어간 애들 있죠. 얘네들은 그러면 물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중간에 걷어들일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완결제예요. 얘는 완성이 돼야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다 쏟아지면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요?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침체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은 기울기에 대한 그 부분을 다 따진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찍어보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만만하고 상대적으로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어요. 단기에.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 상승하겠어요? 가격만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이때 뭐가 들어간다?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착공이 들어갈 때는 무슨 상태예요? 초과수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쭉 지어서 들어오다가 먼저 공급한 애가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이어서 착공 들어간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걔네들이 다 시장이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완공이 되면은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상태로? 초과 공급. 그러면 경기가 침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경기가 하강하면서 이 상태에서 대기해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초과 이제 공급된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럴 때까지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새롭게 착공 들어가는 물량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경기가 좋아져요. 그럼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단계 또 공급의 증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또 그러면은 공급자들은 요 가격에 반응을 해서 이때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이. 그리고 얘가 다시 또 완공쯤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뭐가? 초과 공급이. 그러면 다시 또 경기가 어떻게 돼요? 침체하고 있다가. 그러다 다시 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얘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에 또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 뭐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거미집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공급, 초과 수요, 초공급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균형 조건을 나타날 때 보게 되면요. 거기 101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양가로 3번에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나오죠.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형이 있다. 순환형. 요 중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수렴형.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이 뭐냐면 이 수요의 탄력성이 있죠. 얘가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일 때.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그럴 때만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미집 모형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들이 재작년을 빼놓고는 항상 A 부동산과 B 부동산 둘만 줬어요. 그럴 때 항상 A가 수렴형이었어요. 항상. 얘를 기준이니까.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재작년에 A, B, C 3개를 준 거예요. 주고 바꿔버린 거예요. 얘를 발산, 얘를 수렴으로. 혹시 찍을까 봐 학생들이. 저희들 당연히 요령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A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로 봐라. 수렴 봐라. 3개 나오는 거는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얘가 이거보다 컸을 때 수렴형이 된다고 그랬죠.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야. 반대해가지고 수의 탄력성보다는 뭐가? 공급의 탄력성보다 커야 돼요. 근데 순환형이라는 거는 수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같으니까 가령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실 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뭐만? 수요가 탄력적이면 무슨 형? 수렴형. 그럼 얘는 반대잖아요. 역수로 놓으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는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예요. 탄력성하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얘가 커요. 기울기는. 기울기의 값도 얘가 크고. 그러니까 얘 하나만 쓰면 밑에 애들은 반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역수니까 반대니까 얘가 얘보다 클 때 얘는 반대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얘들은 반대로 나와요. 얘들은 정리할 게 없는 게 얘들은 다 같아요. 이게 요거까지는 뭐 지금은 그렇다 손이 치는데 어쨌든 간에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은 수요가 뭐가 됐을 때 탄력적일 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조금 요령이 붙으시면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여기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있죠.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주고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준 거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하면 되고. 자, 지금은 그러면 거미집 모형이라는 건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느 부동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주거용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주거를 버리세요. 자, 그러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주거라고 얘기했을 때 주거가 아니라 상업용,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경기의 호불항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소비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 위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자,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영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항상 실패함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 있죠.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 거미집 모형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양상이 안 나타나죠. 아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서 1000채를 착공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다고 보고 나중에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한 500채 정도의 물량을 공급을 하게 되면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파동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측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울기의 값이나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 있죠. 예. 그래서 거기 109페이지에 가면은 문제 8번이 있어요. 문제 8번에 가면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A하고 뭐를 줬어요? B를 줬죠. 그럼 A는 일단 수렴형이에요. 안 봐도. 그럼 왼쪽에 가면은 문제 7번이 있죠. 왼쪽에 7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도 A가 있고 B가 있죠. A는 무조건 수렴형이에요. A는 수렴형이고, 근데 이거는 출제자가 답을 맞추게 해준 거예요. 순환형이라는 거는 두 개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마이너스 0.5하고 0.5잖아요. 우리가 기울기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 부호가 생략이 돼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는 순환형이에요. A는 수렴형이고 걔를 찾으면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수렴형 순환형으로 돼 있죠. 1번 지문이 걔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푸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8번에 대한 경우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에 대한 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A 부동산은요. EP는 500 QD로 줬고요. 얘는 3P는 300 플러스 4QS로 줬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수량으로 줬잖아요. 요건 기울기를 명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으로 들어오면 그건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걸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의 값을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EP가 500 QD잖아요. 그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되겠어요? 250 2분의 1 QD가 되겠죠. 이 P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3P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는 어떻게 되겠어요? 300이 아니라 100 플러스 3분의 4 Q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 값을 보면 2분의 1이 있고 3분의 4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그래서 이게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렴형이라는 것은 수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것 있죠. 기울기의 값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잖아요. 공급의 기울기의 값이. 그러니까 A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A는 얘가 크니까.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B는 400 2QD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EP는 100 플러스 4Q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B가 순환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얘는 P잖아요. 기울기의 값이 2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2P잖아요. 그럼 이거 절반이잖아요. 4의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2. 그럼 같잖아요. 그럼 얘는 순환형이죠. 굳이 안 하더라도. 얘는 P는 50 플러스 2QS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기울기의 값이. 그러니까 B는 무슨 형? 순환형. 자꾸 하면 요령이 붙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아마 푼 사람보다도 틀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버렸을 거 아니에요. 쓱 보자마자 한 5초간 째려본 다음에 내년에 풀어야지. 그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다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거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론에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중에 내가 해볼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야, 요거는 나도 암산으로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론에 가서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무슨 뭐 계산 문제 특강 뭐 이런 거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트렌드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서 정리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믿기지 않잖아요. 저 인간이 뭘 믿고 그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돼서 다 해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웬만큼 하면 풀 수 있어요. 하면. 자, 우리는 이제 시장론으로 가시는데 시장론에 가게 되면요. 얘네가 장이 두 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여러분 시험 목차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출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이 안에서 한 두 개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겠는데 얘는 이제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꾸준히 나왔던 애가 여기 지대론 하고요. 작년은 얘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얘가 나온 거는 그 이전에 한 2년 정도 동안은 단독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섞여서 나왔는데 작년에 2년 만에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3년째 됐을 때. 그리고 입지론 안에 가게 되면요. 농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고요. 공업 입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래 꾸준히 나왔던 건 여기에요. 근데 상업 입지론에서는 이론으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용어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 줬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회 이후에서는. 그래서 주로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경험에서 거기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세요. 통상.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시면은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하게 되면 얘네 다 묶게 되면은 한 4문항에서 5문항 여기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장론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자, 먼저 보게 되면 시장의 개념 및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거기 보시면 뭐 연국에 비유해서 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교환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교환이라든가 이 애가 성립하는 곳이 다 시장이라고 봤을 때,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이 교환이라는 걸 할 때 있죠.
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교환을 했냐면 일정한 장소에 만나서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장소라든가 뭐를 수반한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시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이 열리는 장소에 모여서 거래가 성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무슨 시장도 존재해요. 이것도 존재해요. 그럼 얘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수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는 이제 뭐 추상적 시장의 논리가 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TV 홈쇼핑에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정한 장소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으로 인식하면은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죠? 만약에 강원도의 원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거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를 정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에 국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 형태를 띠면서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갖다가 자산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투자가 꼭 여기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전국 어디나 하는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추상적 시장의 형태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11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에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시장의 유형에서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요거는 경제학자들에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가정, 이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 조건이 충족이 다 됐을 때만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1페이지 하단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있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뒤에 가시게 되면 완전한 정보, 상품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C를 보면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이 결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독점적 위치에 따른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의 성격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요 시장의 형태도 있고 이 시장의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추고 있질 못하고요. 무슨 시장? 지역 시장이자 비조직적인 시장이에요. 이게 왜 비조직적인 시장이 되냐면요. 나중에 그게 시장의 특성에서 나와요. 비조직적이 되는 게. 참고로 일반 상품은요.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틀리죠.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를 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틀리죠.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같죠. 생산하는 장소에서 소비하다 보니까 유통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크게.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품은요.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변해요. 도매상의 이익, 소매상의 이익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소비자가 막상 소비할 때쯤이면 가격이 많이 부풀려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부풀려진다 그러면 정부는 어디에다가 규제를 가하겠어요? 유통 과정, 유통 조직에다 손을 대요.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협상을 한다고요. 어떤 조직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자들을 묶으려고 예를 들어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가시게 되면 이제 113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개념을 보게 되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란 수요자 공급자의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액 결정, 공간 배분 이런 것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정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학자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권리의 교환 등이 성립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시장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게 되면 부동성이라는 자연 특성으로 해서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알프레드 링과 제롬 다서라고 교수가 이런 또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온 그 정의에서 보면요. 얘가 유사한 이 부동산 간에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으로 인식했을 때 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에도 보면요. 여기 둔산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류동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성에도 무슨 동이 있나요? 동명동? 그러면 여기 30평형 아파트, 여기 30평형 아파트, 여기 30평형 아파트 있으면 이 시세가 같나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얘는 서로 다른 시장적으로 분류해요. 대신에 이 안에서 이게 유사한 애들은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공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간 시장으로 대입을 하면은 이 정의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또 틀려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분류 관계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114페이지에.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배우시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걸 물어볼 때 이 특성을 물어보면 그냥 이 공간 시장 개념만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묶어서 물어봐줘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들어와주고 이 부동산 시장 안에는 주택 금융 시장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고 물어봐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도 가능하셔야 돼요. 자, 시장의 특징에 보게 되면요. 원래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으면 3번의 논리를 잘 써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장의 국지화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시세가 다 틀리다면서요. 그러면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거 환경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여기 제일 좋으면 일로 가고 싶은데 여기가 시세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공간을 버리고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만 선택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시장별로 거래 관행이라든가 가격 수준이라든가 임대료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얘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성 밑줄 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부증성 이런 거로 바꿀 때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국지화돼 있으면서도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여러 개의 하위 시장, 서브 마켓이 존재를 해요. 얘들이 존재한다는 거는요. 여기 있는 둔산동 시장도요.
주택시장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특수목적 부동산 시장이 있고 여러 개의 시장 유형이 있을 때 주택도 다시 나눠보게 되면요.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식으로 유형이 또 나눠지는 데다가 이 안에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시장으로 다 나눠져요. 그렇잖아요. 모든 시장이. 근데 요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틀리죠. 어디는 전월세 구하기 힘든데 어디는 전월세 물량을 구하기가 쉬운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들 물량을 시장에서 이동시켜 가면서 조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시장이 존재하면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은 얘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지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뭐 수도권 시장이 될 수 있고 강남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부분 시장이 되는데 이런 시장의 분화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용도나 규모나 질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별로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지역은 초과 공급이나 B 지역은 초과 수요라든가. 그래서 지역별로 형성되는 뭐가 다 틀린 거예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얘를 조절하기가 곤란해요. 그럼 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힘드냐면요. 이거는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네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단기적으로. 이 가격의 왜곡이라는 거는요. 이게 부동산의 가치라고 그러면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 수 있고 가치 이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의 왜곡이에요.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얘가 이 가치보다도 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때는 일반적인 초과 수요 상태겠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근데 반대로 수요에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치 이하로도 거래가 성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5쪽에 가면 맨 위에 가면 니은이 있죠. 니은, 디귿, 리을에 가면 수급 조절의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시험 지문에 한 두세 번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는 5번하고 6번하고 7번 있죠. 네. 5, 6, 7을 정리할 때 걔들은 비삼형제예요. 거기 5번하고 6번하고 뭐 있어요? 7번. 걔들은 이게 다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거래 내역의 비공개성이라는 거죠. 상품의 비표준화라는 거죠. 시장의 비조직성. 그러니까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게 되면 자 5번은 상품의 비표준화죠. 그 다음에 6번은 거래의 비공개성이죠. 7번은 시장의 비조직성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거래 내역은 외부로 공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굳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얼마에 거래됐다는 걸 안다 모른다. 우리는 시장에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도 똑같은 상품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은 조직적이질 못하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고 시장이 이렇게 국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자금의 유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저께가 2018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금통위가 열린 그 날이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그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총재가 일단은 뭐 얘기는 했는데 그 방향이 중요하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대출금리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아요. 바로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시험하고 무관한 애들은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앞쪽에서 그것만 전달하는 거고, 실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진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죠. 근데 제 경험상 합격하면 공부 죽어라고 안 하죠. 이것도 간신히 했는데, 합격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 안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만 잘 하셔도, 그러면 본인만의 상품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웬만한 상품은 다 중개업자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토지 보상 받을 때 비싼 묘목 심으면은 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중개업자분들이 아이디어 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게 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기만의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4페이지에 아까 넘어갔던 것 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고 있죠. 예, 다른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을 뭐로 인식을 해요? 공공재로 인식을 해요. 공공재. 근데 공공재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자원 배분이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근데 시장은 틀려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공공재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일반 우리들은 부동산 자산으로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다루는 게 틀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 방향하고 안 맞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거를 결국 정부는 정책 수단을 갖고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시장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정책론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그리고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와서 거래할 때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특성이라고 나오는 애들은요,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하신 걸 필요하죠. 잠깐 쉬었다가 116페이지 시장의 기능 이거 하죠.